안녕하세요. IMS 영상센터 이승현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릴 내용은 기업 전략을 만족시키기 위한 제조 전략 또는 이제 운영 전략이라고 하는데, 제조 전략 혹은 운영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전략이 우선 나오면 사업 전략을 통해서 방위담회다 아니면 차별화 전략을 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제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방위담회를 이제 목표로 해서 사업 전략을 짰는데 제조가 만약에 비용을 많이 일으키는 제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경쟁력이 생기지 않겠죠. 제품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제조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이제 활동들을 제조 전략이라고 하고, 제조 전략에서는 의사결정을 내려야 될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경영진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전략이기 때문에 top 매니지먼트가 계획을 짜야 되는데, 경영진이 이제 두 가지 정도 분류를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제조 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대량 생산이나 그러니까 방위담회에 좀 적합하게 대량 생산으로 가는 거는 기계도 다르죠. 그죠? 기계 다르고 공장 규모도 다를 것이고 제조 환경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make to stock이나 assemble to order 이런 방식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조 시스템을 작품종 생산에 맞게 가겠다 그러면 제조 환경은 make to order나 e-to가 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범용 기계나 그리고 또 숙련도가 높은 작업자를 찾아서 또 그 작업자에게 업무를 정의하고 그래서 주문을 받아서 생산을 하겠죠. 이제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지금 탑 매니지먼트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게 이제 구성을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구성을 잘하더라도 그 제조와 관련된 어떤 기반, 인프라를 잘 갖추지 못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인프라와 관련된 의사결정들, 그래서 품질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이고, 품질 시스템 얘기가 다시 또 나오죠. 그리고 정보 시스템, 그래서 정보를 가지고 생산을 하는데 계획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그런 인프라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의사결정들은 사업 환경이 바뀌면 또 거기에 맞게 이제 약간 이제 변형들이 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인프라와 관련된 의사결정들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지금 이제 진화하는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품질 시스템 그러면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품질 시스템은 주로 이제 제조 품질에만 많이 신경을 썼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설계 쪽이 좀 강화되면서 설계도 참여해서 설계 쪽에서 지금 달성이 된 품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확장됐다. 역할 자체가. 그리고 계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정보 시스템이 같이 붙어서 계획이 진행되는데, 그 계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OP가 아주 타이트하게 지금 다른 시스템하고 통합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근데 지금 운영시킨다. 그래서 우선은 아셔야 될 거는 인프라와 관련된 의사결정들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기업 환경이 바뀌면서 또 기업의 어떤 내실이 좀 더 튼튼해지면서 좀 더 강화되는 형태 이런 것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략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략이 이제 제조 전략인데, 그 제조 전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게 이번 영상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여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하길 바라고, 목차를 한번 보실까요? 간단하게 이제 앞에 인트로 설명이 되는데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우선은 이제 제조 전략과 경쟁력, 그래서 제조 전략이 왜 중요한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회사가 또는 기업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많이 팔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분명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물건을 많이 팔든 아니면 이제 신제품을 많이 내든 간에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제조 역량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공급하는 제품은 누구보다도 잘 만든다. 이 잘 만들게 되면 그러면 그게 기반이 돼서 뭐 물건을 영업을 하더라도 또 이제 고객에 대응을 하더라도 항상 자신감 있게 진행할 수 있죠. 보통 이제 제조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쟁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조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유연성도 가질 수 있고, 남보다 빨리 지금 시장에 공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조가 강한 회사는 잘 무너지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탑 매니지먼트는 제조 쪽에 아무래도 의사결정들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구성 자체가. 그 다음에 제조 전략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지금 이제 제조 시스템의 구성, 뭐 공장을 어디다 두고, 그 다음에 규모를 어떻게 하고, 그 안에 이제 지금 이제 레이아웃을 어떤 식으로 깔고, 기계를 어떤 걸 사고, 이런 것들이 제조 구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제조 구성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은 일반적으로는 뭐 한번 경영진에서 한번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공장을 그동안 우리 회사가 이제 여러 개를 졌는데, 처음에 국내 공장을 한 3개 가지고 있다가, 중국에도 한 2개 짓고, 그 다음에 미국에도 한 2-3개 짓고, 유럽에도 있다. 그러면 그 공장 개수만큼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하는 게. 이게 이제 제조 구성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이 있고요. 그 제조 전략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 기반과 관련된 의사결정. 그래서 이제 인프라죠. 인프라와 관련된 의사결정이고, 이 인프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는 거냐면 생산성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공장이 크면 안 망하고, 지금의 경쟁 구조에서는 공장이 크면 안 망하고 공장이 작으면 망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한 30년대나 또는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60년대, 70년대에는 공장이 큰 데가 좀 유리하고 공장이 작은 데가 좀 약간 불리하고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이 크든 작든 간에 인프라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현장에서 일하는 담당자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느냐, 그리고 회사의 품질 체계가 예방 측면이 있느냐, 검사 중심이냐, 그 다음에 계획 체계가 정말 잘 갖춰져 있어서 수요 정보에 맞춰서 모든 공급 활동, 자재가 들어와서 생산이 이루어지느냐,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작업장의 그 생산 자원을 고려해서 생산 계획이 만들어졌느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잘 갖춰져 있으면 생산성이 좋고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공장이 큰데 이러한 부분들이 엉성하게 돼 있으면 그러면 실제로는 시장에서 계속해서 경쟁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도태되게 돼 있죠. 그래서 생산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제조 기반과 관련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전략과 관련돼서는 이게 3가지 주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제조 전략 잠깐 정의가 나왔습니다. 정의 보시면 키워드는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는 사업 전략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업 전략은 크게 보면 이제 5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싸게 파는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주문받아서 각각의 고객에게 차별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전략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업 전략을 보면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시 2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드리면 볼륨으로 가느냐 또는 이제 다양성으로 가느냐. 볼륨으로 갈 때는 당연히 지금 박리담회나 그 다음에 집중화된 박리담회 전략을 쓰겠죠. 그 다음에 다양성으로 갈 때는 차별화 전략을 쓰겠죠. 그래서 여기 사업 전략은 이제 양으로 가느냐, 양으로 승부하느냐, 종으로 승부하느냐 이건데, 이 지금 이제 만약에 양으로 승부한다 그러면 양에 맞게 제조자원을 이제 구성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배치하겠죠. 그런 게 이제 제조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업 전략이나 계획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제조자원을 구성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볼륨이다 그러면 볼륨에 맞는 제조자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다품종 생산을 한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을 쓰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제조자원을 구성하고, 그래서 범용기계를 갖고
그리고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을 두고, 그 다음에 제조하는 방식은 뭐 잡시합이나 배치나, 뭐 아니면은 이제 뭐 주문받는 게 크다, 그리고 옮기기 힘들다, 그럼 뭐 프로젝트 생산, 이렇게 제조 자원을 구성하고, 거기에 맞게 사용,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제조 전략이다. 전략은 그리고 이제 사장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최고 의사 결정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제조 전략의 목적은 뭐 사업 전략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 여기 사업 전략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 전략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뭐냐면, 제조 전략에 영향을 받는 경쟁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제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5가지 경쟁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가격 경쟁력,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제조 전략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체계를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주문 생산 체계보다는 훨씬 더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쓰겠습니다. 품질은 이제 제조 품질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품질은 제조 품질이고, 제조 품질이니까 컨퍼먼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컨퍼먼스는 뭐 다시 정의를 써주면, 그래서 제품에 떨어진 규격을 만족시키는 것을 컨퍼먼스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조 쪽에서 컨퍼먼스를 달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편해지죠. 회사는 규격이야 뭐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규격을 잡아주면 되는 거니까. 품질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속도. 역시 대량 생산 체계는 빠르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해서 그 다음에 물건을 시장 바로 앞에 중앙 공급지, 그걸 센트럴 서플라이라고 하는데, 중앙 공급지 앞에다 놔두게 되면 고객 주문 들어오면 보통 뭐 하루나 이틀 만에 갖다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속도 경쟁력이죠. 그래서 이제 제조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메이크 투 스탁이다. 그래? 그럼 메이크 투 스탁이면 공장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래서 베트남에 있다 그러면 그럼 물건 베트남에서 들어오냐? 그렇지 않죠. 베트남에서 만드는 거죠. 베트남에서 만들어서 그 물건을 바로 우리 시장 앞에, 그 물류센터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대응하기 위해서 용인쯤에 갖다 두고 있다 그러면 용인센터 앞에다 두고 주문 들어오면 그 주문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래서 전날 저녁에 받은 주문은 뭐 아침 새벽에 뽑아가지고 아침 9시까지 갖다 준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만드는 물건이 어떤 거냐. 그래서 물건은 뭐 지금 이제 좀 가격이 좀 나가는 물건이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절차는 뭐 예를 들어서 한 8주 정도 된다. 자재 사서 만들 때 8주 걸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객은 그럼 진짜 주문하면 저녁에 주문하면 아침에도 갈 수 있느냐. 그게 속도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프라가 대량 생산 체계에서는 갖춰져 있죠. 그래서 이제 속도, 그 다음에 이제 납기 준수는 저희가 뭐냐면 dependability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동의어로는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 delivery reliability라고 하기도 하고, 고객하고 약속한 납기를 지키는 것을 납기 준수라고 합니다. 납기 준수가 가능한 것은 주문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산 계획이 쫙 뿌려지고 생산 계획에 맞춰가지고 자재들이 또 구매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 각각의 구매되는 품목이나 생산되는 각 단계별로 생산되는 품목에 대해서 MRP가 언제까지 물건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납기를 딱딱 정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이제 물건 나가고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이런 이제 제조 방식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제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기계가 놀아서 제조한다 이런 게 아니라 수요 정보를 보고 수요 정보에 맞춰서 그 다음에 그걸로 공급 계획을 짜고 그 공급 계획 안에는 뭐가 있냐면 언제까지 어떤 물건을 몇 개를 지금 처리한다. 세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 세 가지 정보에 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수요가 만약에 뭐 다다음 주 지금 이제 수요일날 잡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생산 계획 및 구매 계획이, 그래서 오늘 이 자재가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다음 주에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자재가 들어오고 거기에 맞게 수량이 돼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 납기 준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단하죠, 그죠? 제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죠? 네,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유연성. 유연성은 역시 이제 다품종 생산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류를 많이 가져가는 차별화 전략을 쓰는 다품종 생산이 중요한데, 유연성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볼륨에 대한 유연성. 볼륨에 대한 유연성을 갖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생산 통제 활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JIT 생산, 그런데 수요에 맞춰서 생산하는 게 볼륨에 대한 유연성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갑자기 확 들어오면 그냥 신속하게 딱 병해지고, 물론 수요가 없을 때 이제 지금 천천히 생산해주고, 이런 게 이제 볼륨에 대한 유연성인데, 역시 이건 제조가 갖는 경쟁력이죠. 그 다음에 믹스에 대한 유연성. 그래서 설계를 이제 해서 표준화 같은 것들을 해놓으면 제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A1 만들 때나 A2 만들 때나 A3 만들 때나 그냥 하나를 쫙 똑같이 만들 때나 섞어서 만들 때나 동일한 양으로 쫙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제 비용 추가 없이 그러면 믹스에 대한 유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 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쟁력들은 이렇게 이제 유연성과 함께 5가지가 있습니다. 제조를 잘한다는 얘기는 5가지를 확보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5가지 중에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품질은 그게 대량 생산을 하든 다품종 생산을 하든 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필수 경쟁력이라고 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비용과 속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량 생산, 볼륨이 중요한 대량 생산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납기 준수하고 유연성은 다품종 생산에서 필요한 핵심 경쟁력이다. 그래서 필수 경쟁력은 뭐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될 경쟁력인데 그거는 품질이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서 파나 건물을 만들어서 파나 아니면은 뭐 지금 그냥 아주 가격이 싼 공산품을 만들어 파나 품질은 다 좋아서 그거를 사용하는 고객이 특별히 불만을 이제 나타날 필요가 없게 해줘야 된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비용과 속도는 특히 대량 생산 쪽에서 중요한 경쟁력이다. 그래서 만약에 5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다. 굉장히 어렵겠죠. 5가지 가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대량 생산이다 그러면 그 품질 반드시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비용을 어떻게 하면 이제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죠. 아니면 또 속도 경쟁력.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주문 생산을 한다 그러면 지금 품질 갖고 납기 준수라든가 유연성을 이제 확보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회사가 잘 된다. 사장님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제조 전략과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이 드렸습니다. 우선은 이제 보실 게 이제 뭐냐면 제조 전략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가 제조 구성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제 보면 제조 구성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은 제조 환경은 뭐 잘 아시는데 제조 환경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조 환경은 뭐냐면 우리가 제조를 할 때 MTS를 쓸 거냐 또는 이제 A2를 쓸 거냐, NTO를 쓸 거냐, 또는 이제 E2를 쓸 거냐. 이게 이제 제조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표시한 두 개의 방식은 아무래도 지금 대량 생산 쪽, 그래서 박리담회를 하는 사업 전략을 쓸 때는 이 제조 환경을 써야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환경은 다품종 생산 쪽에 적합한 제조 환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 두 번째, 시설의 규모 및 입지 선정. 입지를 이제 어떻게 하고,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지금 별도 장을 만들어서 설명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어떻게 있는지.
그게 이제 우리가 시설을 지금 뭐 기계를 이런 걸 써야 되니까 크게 하자, 아니면 또 작게 하자,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외적인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경쟁자가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입지 선정은 이제, 지금 이제 시설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런 건데, 시설을 둘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사결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정성적인 요인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정량적인 요인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과 관련돼서는 입지 선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유통계획에서, 유통도 지금 DC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DC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습니다. 그게 약간 중복되기 때문에 그냥 시설 규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입지 선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통계획에서 나왔던 거랑, 그래서 입지 선정 관련된 요인들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식. 의사결정 방식은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냥 중앙에서 의사결정을 해서 쭉 따르게 할 것이냐. 대량 생산은 그렇게 됩니다. 대량 생산은 공장이 굉장히 크다 하더라도 이 공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그냥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 공장인데 아반떼가 나온다. 그러면 각 작업장에 대해서 뭐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아반떼 몇 대 생산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결정 방식이 뭐냐면 그냥 한 군데서 딱 정하면 그 정한 대로 따라갑니다. 그걸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주문 생산 같은 경우는 100번 작업장은 100번 작업장대로 이제 오늘은 주문 받았는데 니네 작업장에서 해야 될 게 뭐뭐다. 200번 작업장은 200번 작업장대로 니네가 지금 또 오늘은 뭐뭐 해야 된다. 그래서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방식은 이제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트럴라이제이션이 있고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있는데 우선은 좀 보셔야 될 게 그 시장이 커지면서 지금 이제 물건을 그 한 지역에서만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장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그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딱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대량 생산하는 그 지금 이제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설계하고 그 다음에 제조를 이제 OEM을 하잖아요. 그죠? OEM 형태를 하는데 사실 그 OEM이랑 하기도 좀 애매해요. 거의 뭐 밀착형으로 이제 움직여주는 거니까. 그 회사가 애플 외에 다른 건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지금 이제 생산되는 품목은 1년에 몇 대 정도가 나느냐 그러면 10만 대, 20만 대가 아니라 100만 대가 넘고 1000만 대 정도 돼요. 그 물건 자체가 생산되는 게. 그러니까 공장은 굉장히 큰데 그 공장이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큰 공장이 뭐 한 5개 있다 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건 완전히 특성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요즘에 이제 거대 기업이라고 하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은 이 지금 공장을 운영할 때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언제까지 만들고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그거를 공장 단위로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 지금 본사에서 그 계획을 짜서 그다음에 공장들을 쫙 뿌리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장 단위로 돌리고 있었던 ERP를 그 지금 이제 클라우드에서 다 지금 이제 짠 다음에 공장 안에 뿌려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 뭐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냐면 이 센트럴라이제이션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대량 생산을 해서 지금 이제 그 공장 자체가 운영될 때 어떤 특정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은 각 공장 안에 계획 담당자가 있어서 그 계획 담당자가 5명 있다 그러면 5명이 계획을 통해서 운영했다면 그래서 그런 공장이 5개 있어요. 그러면 계획 담당자가 25명이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건 각 공장별로 활동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그 ERP를 그 각 공장 단위 돌리는 게 아니라 전사 단위에서 클라우드로 돌리고 그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각 공장별로 뿌려주는 형태 이렇게 정보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뭐 IT 기술이라고 하지 않고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지털 형태의 그런 그 지금 이제 프로젝트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량 생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각각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센트럴라이제이션이 된다니까. 그리고 이제 구성과 관련된 게 뭐 능력 확충 전략
능력 확충 전략은 또 마찬가지로 이제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제 배우셨는데 어떻게 배웠냐면 기계를 살 때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 이제 리드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그 전략, 그 다음에 트래킹 전략.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략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원 계획하시면서 배웠는데 리드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 선투자 전략입니다. 그래서 자원 계획에서는 지금 이 공장에는 기계가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2020년 11월까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잡아주거든요. 자원 계획 자체가 보통 이제 한 2년 정도를 이제 보고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탑 매니지먼트가 그걸 보고 이제 의사결정을, 그러면 만약에 기계가 지금 이제 필요한 시점이 2020년 10월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리드 전략은 그냥 그럼 지금 준비해서 그래서 2020년 11월 딱 그런 게 하지 말고 그냥 2022년에는 미리 이제 그 기계가 준비되도록 하자. 그래서 2022년에 10월 달에 쓰기 전에 미리 이제 기계를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좀 더 훨씬 더 우리 회사에 유리하게 좀 빨라지면, 수요가 빨라지면 바로 대응하게 해주는 게 리드 전략입니다. 그리고 레그 전략은 뭐냐면 이제 자원 계획에서 포인트를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S&OP 계획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36개월이다. 뭐 24개월이다. 그러면 이제 자원 계획에서 지금부터 뭐 1년 뒤에 또 2년 뒤 어느 시점에서 기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레그 전략은 그 시점에 딱 맞춰서 아니면 버티다가 뭐 이제 한두 달은 뭐 이제 잔혹 같은 거 버티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기계 하나 딱 사주는 게 레그 전략입니다. 능력 확충 전략에서 레그 전략은 뭐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돈이 없어진 거예요. 다른 쪽 사업에 돈을 쓰다 보니까 이쪽에 돈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선투자 전략 쓰는 이유는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제품보다도 이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 중요하다 그러면 선투자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래킹 전략은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업이나 외주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능력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는 겁니다. 그래서 트래킹 전략을 쓴다는 건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사업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이 사업부에 대해서는 여력이 없다. 그러면 트래킹 전략을 써야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보통 회사의 SCM 부서라든가 아니면 이제 구매 쪽에다 둘 수 있는데 보통 이제 SCM 부서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이제 외주업체들을 이렇게 주죠. 그래서 외주업체들을 이제 선정을 하고 외주업체를 준비를 시키고 필요할 때 이제 지금 물량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그걸 이제 매년 항상 뭐 1월부터 12월이 아니라 주로 우리가 그 외주업체의 지원이 필요할 때가 3월부터 뭐 지금 뭐 한 9월까지다. 그러면 그 기간에 외주업체에서는 우리 물량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죠. 전년도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주죠. 그런 이제 트래킹 전략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이제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결국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기계가 더 필요하거나 사람이 더 필요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공장을 딱 세팅하게 되면. 그래서 이 공장 가지고 얼마 쓸 거냐? 그래서 이 공장이면 한 수요가 지금 봤을 때 한 10년 뒤까지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뒤에도 수요가 늘면 어떻게 할 거냐? 에 대해서도 탑 매니지먼트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조공정 및 설비 위치인데, 제조공정 설비 위치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별도로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조공정은 이제 다품종 생산을 위한 공정이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다품종 생산을 위한 제조공정은, 우선 이제 프로젝트 공정, 잡샷 공정, 배치 공정이 있고요.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은 반복 생산 공정, 연속 생산 공정. 뭐 사실 뭐 반복이나 연속은 만드는 제품이 딱딱 끊어지느냐, 그 다음에 액체처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딱딱 끊어진 반복,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드는 게 액체류다. 뭐 지금 이제 석유화학이나 이런 건 다 액체류잖아요. 연속 생산 공정 이렇게 돼 있고요. 설비 배치는 이제 지금 이제 고정 배치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고정 배치 방식은 보통 이제 건물 같은 거 할 때 건물이 워낙 크니까 건물 쓰는 데다가 그 다음에 설비들을 갖다 놓고 생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설비를 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만들거나 배를 만들거나 할 때 이제 주로 고정 배치 방식, 그 다음에 공정 중심 설비 배치, 이건 이제 주로 잡샵이나 배치해서 이렇게 하죠. 주문 받아서 하는 게. 그 다음에 제품 중심 설비 배치, 이제 일자라인 쫙 빠져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셀 생산 방식. 셀 생산 방식은 보통 이제 반복 생산을 쓰는데, 만드는 품목이 좀 많이 하고 싶다. 자동차 우리가 부품 쪽인데 양도 많지만 종류도 좀 많다. 그럴 때는 이제 셀 생산 방식 이렇게 쓰죠. 그래서 이제 배치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는 없습니다. 이미 이제 앞에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조기술. 제조기술은 이제 기계를 어떻게 쓰느냐. 뭐 첫 번째가. 그 다음에 기계하고 기계 사이의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 다음에 창고를 뭐 어떤 거 쓰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주로 이제 제조기술입니다. 제조기술. 제조공정 안에는 사실 그 세 가지가 핵심 그 제조 자원이에요. 그 안에 사람들이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선 기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기계를 대량 생산은 전용기계, 다품종 생산은 범용기계. 왜냐하면 다품종 생산은 세팅을 계속 하여가면서 써야 되니까 전용기계 쓸 수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재 취급은 어떻게 할 거냐. 대량 생산은 컨베이어, 그 다음에 다품종 생산 매뉴얼. 매뉴얼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사람이 이제 넣었다 뺐다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장 방식은 이제 완제품 창고는 다 그냥 완제품 창고에 따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자재 창고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은 포인트 뷰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어차피 1번 기계에서 맨날 사용하는 자재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자재 창고에 갔다가 다시 정리가 됐다가 다시 이제 라인까지 갔다가 이게 사실은 불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대기업이야. 근데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재료를 옮기는 일을 한다. 근데 재료에 옮기는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이제 지금 하게 되면 한 20년 정도 일한다. 그런데 한 달에 뭐 보통 월급은 뭐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게 300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한 5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 일을 끝까지 20년 동안 한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머리 쓰는 일을 하고 싶지, 거기서 그냥 옮겨 다니면서 지금 이제 일정한 거리를 자꾸 옮겨 다니면서 기계처럼 기계 받쳐서 일하는 거를 그런 소리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이제, 이렇게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자체가 사실은 불필요한 활동 낭비여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 자재가 들어와서 100번도 썼다가 200번 썼다가 300번 쓴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재료를 사용하는 데가 뭐 예를 들어서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그 앞에다 놓으려고 이제 노력하겠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공급자하고 관계가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관계가 있어서 지금 생산할 때 그냥 5년 계약이 돼 있다. 그럼 업체는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게 인프라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자재 창고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은 포인트 베이스로 가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다품종 생산은 어쩔 수 없이 자재 창고를 갖죠. 자재 창고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이제 필요한 작업장에다 자재를 주는 방식으로 쓰죠. 그리고 이제 제조기술 쪽에서 이제 고민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일들은 사람이 하기엔 좀 안 좋다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사람은 쓰고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게 보통은 좀 더 앞선 공장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제가 자동화를 시키려고 하죠. 자동화를.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싼 인건비를 지금 이제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쓰거나 그런 장소로 옮기거나 다른 데는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술 개발을 해서 사람들이 하기에는 정말 안 좋은 쪽을 이제 자동화 시킨다면, 그러면 기계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사람 시스템이 잘 통합되는 형태를 가질 수 있으니까, 부가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니까 생산성 발전에도 훨씬 더 좋겠죠. 제조기술.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설계. 직무 설계는 지금 이제 제조라인이 깔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기계가 다 세팅된 다음에 사람들한테 어떤 일을 시킬 거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뻔하죠. 대량 생산은 사람들한테 시키는 일 자체가 단순하죠. 왜냐하면 주로 대부분의 일들을 기계가 하니까 사람은 보조적인 역할,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죠. 그 다음에 다품종 생산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주문이 들어와서 그 주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기계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문이 달라지니까 전문적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작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숙련도가 많이 요구되는 게 주문 생산이죠. 그래서 제조와 관련된 지금
의사결정 중에서 제조 시스템 어떻게 지금 가져갈 것이냐죠. 구성과 관련된 의사결정. 제조 시스템에 관련된 의사결정 중에서 구성 관련된 의사결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순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 환경이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시설 규모, 의사결정 방식 이렇게 해서 순서로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조 구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냐면 생산을 대량 생산으로 가져가느냐 또는 다품종 생산으로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양으로 가느냐 종류로 가느냐,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조 구성은 제조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지금 제조 기반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이 있습니다. 그 공장을 지었으면 공장의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인프라는 당연히 좀 더 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효율적이라는 게 뭐냐면 비용을 적게 들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제조 기반과 관련된 의사결정입니다. 따라서 제조 기반과 관련된 의사결정 자체가 결국 생산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조 기반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이 공장에서는 하루에 300대를 만들 수도 있고 하루에 310대를 만들 수도 있어요. 300대를 만드는 공장은 310대를 만드는 공장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10대 차이인데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만약에 그게 휴대폰 10대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휴대폰이 하나에 15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죠? 지금 또는 그 정도 돈이 더 나오는 공장이 하루에 똑같은 비용을 써서 그 정도의 더 돈이 나오는 공장을 어떻게 덜 나오는 공장이 이기겠습니까? 만약에 사실 뭐 휴대폰은 하루에 그게 300대 이렇게 나오진 않으니까 더 많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게 자동차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지금 나오게 되면 보통 예를 들어 자동차가 한 대에 3천만원짜리다. 그러면 하루에 10대를 더 만든다. 그러면 하루에 3억이 더 나오는 겁니다. 한 달이면 60억이에요. 1년이면 지금 그게 지금 7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억 정도. 그 10대 차이가. 그러니까 생산성이 좋은 지금 생산이 좋은 공장을 그렇지 못한 공장, 달리 말하면 생산성이 좋은 기업을 그렇지 못한 기업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 1년의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10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익 자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돼서는 우선 첫 번째가 조직 구성. 조직 구성은 뭐와 관련된 조직 구성이냐면 의사결정과 관련된 조직 구성입니다. 지금 의사결정과 관련된 조직 구성인데 지금은 보통 대부분 회사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의사결정 가능한 빠르면 빠르서 좋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신속하게 의사결정이 나와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지금 생산성을 좀 좋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바로바로 그게 지금 의사결정대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 바로 채택되고 해서 지난주에 올라갔던 제안이 바로 이번 주에 막 진행이 돼서 그게 바로 한 달 전에 쓰이게 되고 이런 게 좋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의사결정 내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곧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만약에 물건을 파는데도 어느 시장에서 지금 이 수요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게 빨리 의사결정이 올라가서 그럼 빨리 준비해서 프로모션을 준비해라. 그래서 바로 그 프로모션이 보름 뒤에 이루어진다면 그게 훨씬 더 기업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조직 구성은 어떤 거에 대한 조직 구성이냐면 의사결정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수평 체계가 있고 계층 구조 체계가 있는데 수평 구조 체계가 좋습니다. 속도 측면에서. 조직 운영하다 보면 자꾸 층이 생기거든요. 그럼 층을 자꾸 없애서 맨 마지막에 팀장, 팀원 이렇게 한다든가.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조직 구성을 하죠. 회사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원들의 참여인데 직원들의 참여와 관련돼서 지금 주로 제조 기반 관련돼서 시간을 좀 썼습니다. 왜냐면 제조 기반과 관련된 나머지는 다 지금 하셨던 거기 때문에 직원들의 참여는 직원들한테 일만 시킬 것이냐, 직원들한테 일만 시킬 거냐, 아니면 직원들에게 문제 해결까지 시킬 것이냐 이건데
우선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 똑똑합니다. 이 분들의 역량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수준 자체가 높습니다. 보통 해외여행 가서도 그냥 지금 이제 편하게 자유여행 다 다니시고요. 손에는 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예. 그런 분들한테 회사만 오면 그냥 딱 정해진 일만 시킨다. 그거는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제로 간단한 업무들은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직원들에게는 그 업무 외에 어떤 걸 시키는 게 좋냐면 그 프로세스 안에 있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더 좋은 방법을 찾게 한다든가. 그래서 사람들이 잘하는 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궁리하고 이런 걸 잘하잖아요. 아이디어 내는 거. 궁리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아이디어를 내거나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제조 쪽에서 배운 것 중에 현장에서 분량을 낸 거 또는 설비가 퍼진 거, 작업자가 버벅거린 거 이런 거 말고도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여러 가지 비용만 일으킨 요소가 있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게 낭비 요소잖아요. 그 낭비 요소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 그 낭비 요소를 없애면 바로 생산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물건 만드는데 걸린 시간 자체가 지금 얼마냐 해서 60초인데 60초 걸리던 업무를 55초 만에 만들었다. 5초를 줄였다. 그럼 자동차의 경우는 벌써 하루에 10대가 더 나오는 겁니다. 자동차가 60초마다 나오는데 자동차를 만들 때 만약에 54초나 53초의 물건을 만든다. 그러면 하루에 10대가 더 나오거든요. 10대 느낌이 안 오잖아. 그게. 근데 3천만 원짜리 10대면 하루에 지금 이제 3억이에요. 한 달 20일 작업은 60억. 그리고 이게 지금 1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거의 지금 1,0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는 지금 문제도 없어야 되고 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완성된 게 아니라 낭비 요소도 없어야 된다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니까 불가능하죠. 그죠?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직원들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그러면 괜찮은 생각이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작업장이 직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니, 직원들하고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냥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필요하니까 네가 이 일을 해라. 그리고 이 일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 주겠다. 초봉은 얼마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뽑았을 때는 그렇게 했을 텐데. 근데 이제 지금 회사에서 업무를 보면서 그 일도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품질 문제를 좀 개선하거나 설비 문제를 개선하거나 만약에 그게 지금 다 해결됐다면 이렇게 낭비 요소를 찾아서 재고도 한번 줄이고 작업 준비도 줄이고 했으면 좋겠다 하려면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걸 하는 게 회사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런 걸 했을 때 회사가 이렇게 좋아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하루에 10대를 더 만들어낸다. 그러면 회사의 1년 수익이 이만큼 늘어난다. 그래서 매출이 이만큼 늘어나고 우리 회사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1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70억 정도의 돈이 떨어진다. 근데 그거는 니네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생산성이 올라서 이렇게 70억이 생긴 거기 때문에 니네 노력을 지금 이제 생긴 이익에 대해서 나눠주겠다. 그래야 직원들이 하죠. 괜찮겠어요? 그게? 그럼 이제 직원들이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걸 해달라 이런 직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회사에 온 직원들은 다 자기가 잘 되려고 회사에 온 거지 실제로는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혼신을 다해서 또 일을 해주고 있는 거고 회사의 대부분 직원들이 물론 이제 회사에 와서 혼신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직원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직원들은 회사를 빨리 나가주는 게 좋죠. 그게 회사의 진짜 문제는 그런 직원들이 자꾸 하나둘 느는 게 문제니까 그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맨날 농땡이를 쳐. 일을 안 해. 그런데 자기 친구를 데려가서 또 계속 또 놀아. 이러면 이제 회사가 망하는 거지. 그게.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잘 모르는 이게 이제 이상한 사람이 계속 활동하게 하는 건 역시 이제 그 사장님의 지금 책임이죠. 근데 사장님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걸 좀 인식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똑똑해요. 왜냐면 별만큼 다 배운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지금 이제 최소한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아니면 대학을 다 나온 사람들이거나
석사나 박사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게 현장에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여행을 가더라도 해외여행을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이제 구경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것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계의 문화를 체험한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거기에 언어도 이해하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와서 옷을 딱 입은 순간에 그냥 컴퓨터 앉아서 맨날 클릭만 하게 한다. 그러면 사장님 반성해야 된다 진짜. 그러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은 진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인재들이 되게 많구나. 그게 근데 그 인재들이 이제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여건이 되어 있는 회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인재들을 데려다가, 그런 인재들이 현장에 몇 명 있느냐, 지금, 현장에 지금 500명 있다, 아니면 뭐 300명 있다, 많은 회사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계속 기계만 이제 올렸다 내렸다, 이런 일만 시킨다라든가, 옮길 일만 시킨다든가, 그러면서도 맨날 옆에서 이제, 그것도 빨리빨리 못해! 막 그래서 야단을 친다든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워낙 현장에서 이런 일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게. 그러면 그 사장님이 바보인 거죠, 바보. 그리고 그런 사장님은 월급 받으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게 지금 이제 세상 지금 분간을 못 하시는 분이니까. 아니면 그 사장 밑에서 그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임원들도 있을 거고, 또 임원 밑에서 또 업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맨날, 지금 이제 직원들이 나태해서 본인이 나태했겠죠, 그죠? 이게. 그래서 그 직원들을 어떻게 참여시키는가, 이런 게 이제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지금 시키는 게 좋냐면 자기 업무를 잘 시키고, 그래서 이제 또 직원들한테 요구하는 게 첫 번째가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원들한테 어떤 걸 시키는 거냐면 문제 해결. 근데 이제 지금 이건 이제 미국에서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고요. 일본에서는 낭비 제거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보통 이제 문제 해결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혼자서 막 끙끙 알아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걸 정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씩 바꿔나가면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기술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팀 활동을 잘 하는 대인관계 능력이랍니다. 소통의 능력. 그래서 이 인터퍼스널 스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우선은 지금 대항을 해야 돼요. 인적 자원들을 지금 이제 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직원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회사에 와서 좀 성장을 했다. 내가 회사에서 배울 게 좀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일어나면 공정하게 그 문제 해결이 얼마큼 비용을 절감했는지, 그리고 회사 이익에 얼마큼 도움이 됐는지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월급에 반영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업무의 성과에 이제 평가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정말 치열하게 또 하루를 살죠. 이왕 치열하게 하루를 사는 건데 기계처럼 그냥 계속 클릭하고 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좀 회사도 좋지만 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거하고 분위기는 약간 좀 차이가 있겠죠. 크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품질 시스템. 이제 품질 시스템은 뭐 더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품질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이제 TQM이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TQM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카이젠이잖아요. 점진적 개선. 점진적 개선이라는 게 뭐냐면 직원들을 참여시켜서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품질 문제를. 그리고 이제 품질 시스템은 별도로 이제 비디오 영상이 지금 품질 시스템에 대해서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참고하시 바라고. 그리고 이제 또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냐면 계획 시스템. 계획 시스템은 이거는 이제 원래 지금 이 유튜브에 들어간 영상 자체가 계획 시스템에 맞춰서 이게 영상이 쭉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MPCS입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뭐 이거를 MRP2라고 하죠. MRP2라고 하죠. 그래서 생산 계획 및 통제 체계입니다. 이게 이제 뭐 정보화 시대에서 공장을 운영할 때는 정보를 가지고 돌려야 된다.
어떤 정보를 가지고 돌려야 되냐면 수요 정보를 가지고 돌려야 된다. 그 수요 정보를 가지고 생산 계획이라는 정보가 만들어지고 또 그 생산 계획 정보에 의해서 구매 계획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모든 품목,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장에서 자재를 쓰고 생산할 때 품목이 몇 가지냐면 뭐 15만 개 아이템이 있다. 그럼 15만 개 아이템마다 다 수요 정보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공급 계획에 포인트가 잡히고 최적의 랏 사이즈가 정해지고 그걸로 움직여 줘야 된다. 이게 계획 시스템의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 가지를 달성한다. 1번, 커스터머 서비스. 그러니까 품절이 안 나게 한다.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재고를 지금 적게 가져간다. 왜냐하면 계획을 짜게 되면 소위 말해서 PAB라고 해서 공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재고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계획 기간 자체가 만약에 26주다. 그러면 PAB 값이 지금 맞는지 적은지를 26주 전에 알잖아. 그러면 보통 뭐 20주에서 26주 사이에 계획을 수정하게 되면 그러면 PAB 값이 지금 이제 지금 관리 가능한 낮은 값이 되면서도 지금 계획을 20주에서 26주 사이에 수정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계획 기간 잘못 정해서 지금 이제 만약에 8주 있다가 계획을 바꾼다 그러면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쪽에서는 다 문제가 되거든요. 8주는 지금 만약에 8주에 어떤 완제품을 만든다 그러면요. 그럼 벌써 지금 그 재료를 사야 될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계획 기간을 길게 해서 26주 쪽에 계획을 바꾼다 그러면 그 26주 때문에 재료를 사지는 않거든요, 지금은. 근데 만약에 26주 때 계획을 바꾸는데 영향을 준다. 그럼 계획 기간을 52주로 만들면 되잖아. 그렇잖아. 52로 만든다고 누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죠? 짜는 건 똑같은데, 그게? 그래서 이제, 계획 시스템은 지금 결국은 회사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다 정보를 가지고 가자. 특히 생산을 할 때 정보를 가지고 가자. 이런 접근 방식에서 나온 게 계획 시스템입니다. 많이 지금 이제 그 영상들도 많고 많이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다시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다음 정보 시스템 이 계획은 다 전산 시스템으로 IT 기술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회사에 쓰는 게 ERP. 뭐 ERP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회사에 쓰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 생산 계획과 관련된 정보도 들어가 있고 구매 계획과 관련된 정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구매가 되면 이제 돈을 어떻게 줘야 된다. 그런 이제 자금의 흐름도 볼 수 있고 수요 정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APS는 사전계획, 그러니까 ERP 짜기 전에 이루어진 사전계획이 이제 APS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계획 시스템을 다 전산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 계획 시스템하고 정보 시스템이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5가지가 보통 이제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조 기반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이고요. 금방 아시겠지만 제조 기반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품질이 좋으냐 나쁘냐, 그 다음에 재고를 많이 갖냐 적게 갖느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공정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지금 신속하게 그리고 빨리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 기반 인프라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생산성과 직결된 의사결정이다. 제조 시스템의 생산성과 직결된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 좋다는 얘기는 남들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들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 이익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이익이 많이 나는 거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생존한다. 그러니까 결국 제조 기반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공장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이 큰 공장을 어떻게 좀 잘 돌릴 수 있게 품질 시스템을 가져가고 그 공장 안에 다양한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계를 어떻게 돌리고 기계를 그냥 막 돌릴 거냐. 지금도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그죠? 2020년인데도 아직도 머리는 1970년대로 돌아가는 공장에 꽤 있어서 그런 겁니다. 공장 가동률은 실제로는 중요하긴 한데 공장 가동률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공장만 계속 돌리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수요 정보에 맞게 그 다음에 재고도 보고 생산계획 짠 다음에 그 생산계획 틀 안에서 어떻게 공장 가동률을 최적화할 것이냐가 중요하다니까. 그게 지금 2020년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항이에요. 그게 그냥 무조건 공장에 자재 안 떨어지게 계속 돌려야 된다. 너무 무책임한 어떤 접근 방식이거든요. 지금 공장장께서는 그렇게 많이 운영한다 그러면 진짜 반성해야 돼요. 자기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그게.
밑에 사람들 말 안 하지만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 공장장 진짜 아니다 진짜 그게 지금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또 대학은 번듯하단 말이지. 근데 왜 대학은 번듯한데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머리가 나쁘겠죠. 아니 그 대학교 가서 그 다음부터 한 10년 공부 안 하면 바보 되는 건 뭐 그냥 아니 대학을 어떻게 갔겠어요?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태어나기 잘 태어나 대학 간 게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 대학 간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번듯한 대학을 갔다 그러면 공부를 겁나 많이 해서 번듯한 대학을 간 거지 노력을 해서 성실과 노력으로 그 다음에 근데 거기 갔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바보 되는 거지 뭐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머리를 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돈을 벌려고 한다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게 나쁜 사람이 괜히 나빠지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제조 구성과 제조, 그 다음에 기반 관련된 의사 결정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지금, 제조 구성 관련 의사결정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내용이 잠깐 나왔습니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구성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앞에서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선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 환경, 같습니다. 순서가. 그 다음에 시설 규모 및 입지 선정이 있고요. 의사결정 방식, 그 다음에 능력 확충 전략, 앞에 다 써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 공정 설비 위치인데, 이건 써드리지 않고, 이미 이제 이거는 별도 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 장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조 기술도 이제 설명이 되었습니다. 우선 크게 보면 뭐, 대량 생산에 맞는 전용 기술, 전용 생산 기술, 그 다음에 다품종 생산에 맞는 범용 생산 기술, 그 다음에 직무 설계,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우선은 그 중에서 이제 시설 규모인데, 시설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외적인 요소들. 외적인 요소들은 다음 같은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정부의 규제. 정부의 규제는 이제 이러이러한 시설에서 지금 생산을 하려면 이 안에는 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작업장은 뭐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서 얼마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규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상황. 시장 자체가 이게 지금은 이제 수요가 많지 않은데, 앞으로 10년 사이에 성장기를 거쳐서 성숙기까지 간다는데, 공장을 지을 때 한 10년만 보고 짓지는 않거든요. 10년 동안 이제 쓰고 성장기를 다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성숙기에 접어들었을 때 캐시카우가 될 수 있게 쓰겠다. 그래서 보통 공장들이 지금 지은 지가 얼마 되느냐 그러면 거의 기업의 역사하고 비슷해요. 이 공장은 처음에 기업이 지금 만들어지고 나서 다음 연도에 지어진 그런 공장이고 공장 역사가 지금 기업 역사가 60년인데 지금 이 공장도 거의 60년 다 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을 보면서 짓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5년 뒤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지금 산업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보면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는 게 경쟁자인데 역시 중요하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외적 요인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쟁자가 되겠습니다. 경쟁자보다는 커야 돼요. 뭐 유통센터도 마찬가지죠. 백화점이 이제 앞에 있다 그러면 그 백화점보다 크게 줘야 됩니다. 그래야 손님들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경쟁사의 홈페이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이러한 품목을 다루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거보다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보다는 품목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경쟁자를 보면서 시설의 규모를 짓는다. 그런 겁니다. 이쪽 요소는 경쟁자,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인 요소들 보시겠습니다. 뭐 이제 보시기가 편하기 때문에 좀 약간 빨리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내부적인 지금 이제 내부적인 요소들은 이거는 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 품종수. 두 번째가 한 달에 또는 뭐 일주일에 1년에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느냐. 그래서 조립만 하는 곳이냐. 그 다음에 여기서 조립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문 들어온 포장도 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중간 공급자 역할도 하느냐 이런 거죠. 역할 자체가 공장이 또는 이제 조립하기 전에 반제품에 대해서 반제품도 하느냐.
또는 가공도 하느냐. 만약에 가공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금 반제품도 만들고, 조립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문 들어오면 지금 이제 공급지처럼 포장 같은 것도 다 한다. 그러면 공장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생산량은 1년에 뭐 지금 이제 100만 대가 넘는다, 200만 된다. 이렇게 되면 공장의 규모는 뭐 굉장히 커지겠죠. 공장은 사실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되게 이제 공장의 규모가 얼마 정도 큰지를 볼 때는 큰 공장들은 하늘에서 봐야 되죠, 하늘에서 보면은, 이 저만하구나. 이 땅에서 보면 안 보이거든요, 끝에가 안 보이니까.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몇만 평이니까, 그게, 그래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차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내가 이거 시험실 가서, 이제 이거 받아올게, 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러 올게 하면, 보러 갔다 오는 거 자체는 다 자동차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워낙 크기 때문에, 걸어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이제,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영향을 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지선정 요인인데, 입지선정 요인은 이제 정성적인 요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시설 입지는,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공지 한번 지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간다고. 그 다음에 물류센터도 한번 지금 땅을 사서 세팅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 입지와 관련돼서는 다음 같은 요소들을 고려한다. 그래서 이제 고객과의 근접성을 본다든가.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또 마찬가지로 다른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자와의 근접성.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로컬 웨어하우스라고 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공급자들이 가져온 물건들을 매일매일 받아서 뭉쳐서 이제 공장 쪽에 보내는데, 그럴 때는 당연히 지금 뭉치는 곳이 공급자 근처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공급자가 그냥 뭐 한 5분 거리나 10분 거리까지만 딱 갖다 주면 될 수 있게.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송 방법. 근데 이제 정성적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이 요인들 다 고려하는데 수송 방법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점지 자체가 이게 들어오기도 편하고 나가기도 편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곳이 좋죠. 그리고 이제 작업자의 숙련도는 주로 환경이 MTO 환경이죠. 주문 생산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특정 원자재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게 지금 지역에 이쪽 업종의 전문가들을 아니면 숙련도가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쉬우냐, 지금 어려우냐, 이런 거 가지고 정하죠. 그 다음에 뭐, 기후하고 삶의 질, 역시 중요하죠. 다 좋은데 너무 이제 외진돼 있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꺼려하죠. 아직까지는 생산 시스템 안에, 공장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위한 어떤 거점지 선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정부의 후원 같은 겁니다. 지역사회 후원 이런 거. 그 다음에 학습 국서는 이제 얼만큼 거기 인적 자원들이, 특히 이제 요즘에 공장 거점지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공장을 어디다 두는 게 좋을까 그러면 후보지가 그냥 우리나라, 뭐 대만, 뭐 필리핀도 나와요. 필리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캄보디아 같은 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뭐 그 다음에 뭐 중국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인적 자원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얼마큼 빨리 이제 배우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정성적인 요인 말고 이제 정량적인 요인은 다음 같은 게 있습니다. 정량 요인은 이제 전체 수송 비용. 그래서 후보지가 2개 정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비용 정보를 넣어서 전체 비용이 가장 최소화가 되거나, 또 뭐 운영비용, 고정비하고 지금 변동비 다 해서 운영비가 최소화가 되거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정하죠. 그다음에 건물하고 소지 비용, 그 다음에 임률.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은 이제 매달 뭐 1000명을 쓴다 그러면 1000명만큼은 꼭 나가게 돼 있거든요. 생산을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꾸준히 한다 해도 1000명씩 꼭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률 같은 거 따지고 세금 및 부대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정한다. 이와 관련된 모델들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냥 요인들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방식인데, 의사결정 방식은 이제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첫 번째가, 지금 이제 공장에서 모든 자원들에 대해서
활동할 때 오늘은 또는 이번 달에는 지금 이제 이 공장에서 만드는 게 A그룹이에요. A그룹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러면 A그룹에 대해서는 뭐 10,000개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10,000개에 맞춰서 자원들이 쫙 움직이는 그런 방식이 이제 센트럴라이제이션입니다. 센트럴라이제이션 방식을 쓰는 거는 이제 중앙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자원들이 움직여주는데 이 센트럴라이제이션을 썼을 때 가장 큰 메리트는 이제 비용이겠죠. 비용이 이제 가장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정의 보시면 여기 우선은 뭐 제조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한 곳에서 내려진다. 그 다음에 비용이 이제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는 그 주요한 이유고 대량 생산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건데 이 부분들이 좀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품목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다 특성화되어 있고 주문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 주로 지금 이제 대량 생산하는 공장들이다. 그러면 공장 단위로 ERP를 돌리지 말고 본사 단위에서 ERP를 돌린 다음에 그다음 공장별로 이제 쭉 뿌려주게. 그래서 공장 안에서는 이제 본질적으로 생산만 하는 기지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을 이미 이제 끝낸 회사도 있고 글로벌 기업 중에서 그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공장 단위에서 일하는 지금 이제 계획 담당자의 소속이 바뀌거나 그다음 인력이 좀 변화가 있거나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좀 서서히 이루어지죠. 천천히 공장 쪽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겠다라고 하면 ERP를 걷어내고 조직 공장 안에서 일하던 계획 담당자의 지금 이제 소속도 본사 단위로 바꾸고 그때 이제 일부 이제 담당자는 업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려운 게 뭐냐면 업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통이 그겁니다. 사람을 이제 줄일 때 지금 어떤 절차를 가져가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줄이는 이런 방식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발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좀 나중에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하여튼 뭐 이건 우리나라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분산 의사결정, 그러니까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인데 이런 그냥 공장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공장 단위에서 알아서 하거나 아니면 뭐 작업장 단위에서 알아서 이제 지금 이제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되면 작업장이 만약에 3개가 있다 그러면 각자 3개마다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운영되는 이유는 이제 주문 생산에서 이게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어차피 각자 짜줘야 되는데 누군가 짜서 다시 뿌려주게 되면 시간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니네 나름대로의 독특한 어떤 이제 생산이 필요하니까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는 스피드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을 이제 좋게 하는 방식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위해서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쓰는 게 아니라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각 작업장마다 일하는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주문 생산을 하다 보면 어떤 작업장은 지금 이제 주문을 받아보니까 뭐 일이 좀 적게 들어오고 어떤 작업장은 주문을 받아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누군가 짜서 다시 이제 지금 뿌려주는 것보다 그냥 각자 알아서 짜는 게 나아요. 각자 알아서. 그래야 이제 좀 더 이제 지금 고객 수에 대해 좀 더 빨리 대응하다 보면 유연성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제조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작업장이나 아니면 이제 회사가 클 경우는 이제 공장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거고요. 속도와 유연성에서 바람직하다. 이제 작업장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속도와 유연성에서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지금 의사결정 방식과 관련돼서 잠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 확충 전략은 이제 여기 보면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선투자 전략이 있고요. 이거는 필요한 시점보다 미리 이제 투자하는 거고요. 선투자 전략을 쓰는 건 뭐냐면
시장 상황이 좀 빨리 움직였을 때 우리가 경쟁자보다 빨리 가자 이겁니다. 스피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략이 지금 이제 후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후투자 전략은 이제 뭐 때문에 하는 거냐면 돈이 좀 없는데 기계를 사주긴 사주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사주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비용 측면에서 이제 관계된 게 후투자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맞춤 전략은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지금 경쟁력 장이 생기지 않겠죠.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투자하지 않고 주로 이제 뭘 이용하는 거냐면 일이 많았을 때는 오버타임이나 아니면은 뭐 외주 같은 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일이 많았을 때는 오버타임이나 외주를 이용하는 그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익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는 이쪽 투자보다는 다른 쪽 투자가 더 급할 때는 이렇게 능력 맞춤 전략, 이제 다른 말로 해서 트래킹 전략 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이제 우선은 이제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리드 전략, 선투자 전략, 레그 전략, 뒤따르는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후투자 전략. 그 다음에 트래킹 전략. 그래서 이제 지금 그냥 능력에 맞춰서 그만큼만 딱 이제 지금 올리는 방식이 이제 트래킹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래킹 전략을 쓸 때는 오버타임 가지고도 안 되고 만약에 외주를 좀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이제 외주 업체에 대한 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바이어 말고 그다음에 계획 담당자 말고 외주 업체 담당 부서를 줘야 됩니다. 그 팀을 지금 이제 2명을 준다든가 그다음에 그 업체가 많을 때는 5명, 6명을 준다든가 줘서 이제 외주 업체에 대해서 전년도에 그래서 내년에는 외주 업체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용할 계획인데 거기에 맞춰서 어느 라인을 좀 지어주시고 생산량은 이 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계약을 이제 해줄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이 지금 이제 능력 맞춤 전략을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능력 전략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기술과 관련돼서는 원래 이제 그 중간에 이제 그 다음에가 제조 공정 및 설비 배치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 내용이 많은데 그거는 이제 건너뛴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 이제 보셔야 되고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기 바라고 제조기술과 관련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조기술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테이블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은 공장에서 쓰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큰 카테고리로 나누게 되면 어떤 기계나 설비를 쓰느냐. 두 번째는 자재를 운반할 때 어떤 방식을 쓰느냐. 세 번째는 저장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량 생산이냐 또는 이제 다품종 생산이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계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에서는 전용 기계를 씁니다. 기계도 굉장히 이제 별난 기계를 쓰는 거죠. 비싸요. 그리고 굉장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용기계, 여기 다품종 생산은 범용기계. 왜냐하면 주문 들어오면 주문 들어온 거에 맞춰서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어떤 특정한 작업에 맞춰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작업, 만약에 자르는 작업이다 그러면 자르는 기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걸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재 운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량 생산은 작업 순서가 지금 딱딱딱 정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정 배치 자체가 제품을 생산하는 순서, 라우팅에 맞춰서 딱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컨베이어 라인으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왜냐하면 1번 기계 갔다가 반드시 2번 기계가 가야 되고 2번 기계 갔다가 반드시 3번 기계가 가야 되고 이런 형태니까 그래서 이제 컨베이어 라인을 쓴다 이거죠. 아니면 이제 여기다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AGV 같은 거 쓰거나 거리가 가까우면 로봇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로 가는데 자동화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지금 작품종 생산은 수동 방식이죠. 매뉴얼 방식을 써야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100번에 갔다가 200번 갈 수도 있고 100번에서 끝날 수도 있고 100번에서 300번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뉴얼 방식 써야 되죠. 그 다음에 저장 방식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장과 관련돼서는
완제품이 아니라 이제 재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대량 생산에서는 가능한 이 방식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저장 방식. 그래서 쓰는 곳 쪽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앞에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업체들에 대해서 거기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서로 계약서상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추가 비용이 발생하니까, 왜냐면 업체가 그거를 매일매일 하루에 8편씩 갖다 주려면 최소 담당자 2명, 인건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량이 지금 2대나 1대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공급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공장 앞에다가 또 지금 이제 창고를 하나 임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거 아주 되게 클리어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만약에 20만 개 쓴다 그러면 20만 개 단가에다가 그 다음에 그 비용들 차량 2대 그리고 또 뭐 2대나 3대 아니면 작업자들 안에 창고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 2명 그리고 한 4명 정도나 한 5명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창고 임대료 뭐 이런 걸 다 합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만 개 나누면 개당 단가를 얼마를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 가지고 그 공급자가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때 이제 공급자 쪽의 비용이 이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 쪽엔 비용 세이브가 되게 많이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력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업체 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이제 그 물건을 그냥 바로 쓰는 데까지 들어오게. 물론 이제 이렇게 하려면 뭐 우리가 쓰는 업체들의 품질도 굉장히 좋아야 되고 업체의 기술력도 좋아야 되고 뭐 이래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하긴 하는데 업체가 사실은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거래처는 보통 뭐 대만에서 들어오고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검사를 안 하면 사실은 뭐 믿고 쓰기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검사도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방식은 못 쓰는 거예요. 좋은 방식이 놔둬도 못 쓰는 거죠. 인프라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다품종 생산은 뭐 그렇게 인프라가 잘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중앙 저장 방식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료를 어느 작업자에 쓸지 모르잖아요. 정해진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 저장 방식을 써야겠죠. 제조 기술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기술 중에 자동화인데, 자동화는 우선은 이제 기계의 경우에는 어떤 자동화냐면, 사람이 조정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조정하는 기계. 그거를 우리가 CNC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가 이렇게 있으면, 기계 옆에 이제 컴퓨터가 붙어 있어서 컴퓨터가 이제 조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계가 항상 하나의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5개의 프로그램이 이제 연속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다면 기계에서는 이제 실제로는 5개의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툴박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툴들을 이렇게 쭉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계들이 이제 이렇게 지금 사람 대신에 옆에 뭘 붙어 있는 거냐면 컴퓨터를 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툴박스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지금 그래서 기계가 이제 지금 컴퓨터에 의해서 조정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계가 컴퓨터로 조정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지금 시스템이 캠입니다. 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품에 대한 설계 정보가 CAD로 만들어진 게 캠을 통해서 파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는 그냥 뭐 돌아라, 그 다음에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이 정도만 하거든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캠인데 캠이 깔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기는 지금 그림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자동화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이제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이나 그다음에 무인운반차인데 자재 취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산업용 로봇은 자재 취급을 할 때 옮길 때 가까운 기에 옮길 때 쓰기도 하고 옮기면서 지가 또 작업을 해요. 뭐 용접 같은 거 작업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요. 무인운반차도 역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원래 기능은 이제 지금 한쪽에서 만든 걸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재 취급과 관련돼서는 그 로봇과 그 다음에 이제 AGV 무인 운반차라고 해서 자동으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운반차인데 그 로봇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로봇은 뭐 사실은 지금 산업용에만 쓰지 않고 간단하게 이제 운반과 관련된 기능들을 지금 이제 일상 서비스 센터나 아니면 호텔이나 영화관이나 공항에서 하는 게 다 운반 기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보들도 이제 알려주고 그런 기능들을 해서 이제 그 사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로봇은 뭐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무인 운반차는 지금 일반적으로 밑에 바닥에 케이블 같은 걸 깔거나 아니면 이제 센서를 박아서 그다음에 그걸 읽어 다니는 방식을 썼는데, 지금도 포르쉐는 그 방식을 가지고 이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훨씬 더 좋아져서 시각 정보를 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지금 이제 길인지를 알고 장애물이 있는지를 알고 피해 다니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나 무인 운반차나 그 안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로직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법규들이 마련되어 있지만 공장 안에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장 안에서 충분히 이런 기술적인 어떤 축적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아우디 공장에서 만든 그런 이제 AGV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있거나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피해서 동선을 딱 정해서 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자율주행차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재 취급에서는 드론도 많이 사용합니다. 가까운 것들은 이제 드론에다 걸면 드론이 가서 이제 옮겨주거나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창고는 이제 우리가 자동으로 자기가 넣었다 뺐다 이제 하는 창고라고 해서 ASRS라고 이제 부르는데, 자동차를 자동창고로 지금 이제 그 창고에서 보관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폭스바겐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프로젝트했던 닛산도 자동차를 자동창고에다가 이제 지금 이제 보관했다가,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밖에다 주차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현대나 그 다음에 르노 삼성 같은 데는 이제 밖에다 주차를 하거든요. 근데 닛산은 바로 바닷가 앞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가 너무 단순해요. 공장에서 만들면 그냥 수출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밖에다 둘 수 없어요. 자동차가. 바람이 불면 파도가 쳐서 돌멩이가 날라와서 자동차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커요. 그래서 이제 자동창고에다 넣었다가 그 다음에 수출할 차량 그러면 이제 배가 직접 그 앞에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고, 또 일본은 이제 땅이 이제 끼다라잖아요. 기니까 당연히 배로 이제 주요 도시들을 이제 배로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제 자동창고가 필요하게 돼서 지은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비용을 훨씬 더 아끼느냐, 그런 문제만 남은 거지, 지금 품목에 대해서는 자동창고가 가능하고 어떤 품목은 불가능,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가능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 기술로 쓰인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동화 기술로 이제 공장이 딱 세팅되면, 그러면 그 공장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Flexible Manufacturing Cell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에서도 분명 알듯이 이제 자동화를 시켜서 세팅한 공정은 대량 생산 공정이에요. 대량 생산 공정입니다. 셀룰러 매니팩처링의 그 셀이에요. 웍셀이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셀은 이제 대량 생산을 원칙으로 하는데 종류가 좀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게 이제 플렉시블 매니팩처링 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동화된 공정에서 생산 계획 정보를 만약에 그냥 ERP에서 중간에 이제 거침없이 중간에 사람이 걸리지 않고 그냥 바로 이제 전달돼서 ERP 정보가 풀어져서, 그래서 월요일날 오전에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오후에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창고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피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다 기계에 로딩되고, AGV나 로봇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자재를 받아서 지금 이제 해당하는 기계에다가 이제 얹어주고, 그리고 생산 통제를 하고, 생산 통제가 끝나고 나서 생산이 끝난 작업장에 다시 AGV나 로봇가 받아서 중앙창고에 넣어주고, 이런 것들이니까 안에가 자동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중간에 생산계획 정보가 공장까지 들어올 때 그냥 바로 지금 사람을 거치지 않고 풀어서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컴퓨터로 이루어진 생산이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이루어진 생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거를 이제 스마트 제조라고 하죠. 스마트 제조.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로 이루어진 생산이라는 단어는 언제 나온 단어냐면 50년 전에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너무 올드하죠. 올드하기 때문에 잘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왠지 올드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CIM, 이거 줄여서 이제 CIM인데, CIM이라 부르거나, 스마트 매니팩처링이라 부르거나, 뭐,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영어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50년 전 얘기 지금 하고 있고, 이게, 그래서,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제조 이렇게 쓰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기에 이제 뭐냐면, 여기는 잠깐 단어를 지우겠습니다. 이게 약간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이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우디에서 최근에 깐 공정이고요. 지금 알려지기는 2018년에 깔아서 지금 2019년 동안에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디의 그 스마트 팩토리, 유럽에서는 보통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그래서 아우디의 지금 이제 자동화된 공장 가서 보시면 자동차 공정을 아시는 분들은 되게 놀라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발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사람들을 고려한 자동화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일하기 편하게, 그리고 이제 지금 전문성을 이용할 수 있게, 그리고 불필요한 일들, 뭐 옮기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기계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게. 그래서 참고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더 계속 뭐 지금 영상들이 업데이트가 되죠. 업데이트 되는데 한번 이제 이 영상 보시고 뭐 다른 영상도 보셔서 공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구성을 해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직장에 계신 분들은 맨날 회사에 가서 자기가 그냥 맡은 일들만 이제 쭉 하는데, 우리 회사가 정말 지금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잘 마련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른 회사를 좀 가봐야 되잖아요. 다른 회사를 가봐야 되는데, 어떤 뭐 일본에 있는 그 공장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잘 제작되지 않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돼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우리 회사하고 이제 차이가 있고, 그 차이가 이제 누구의 노력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사장님이 그만큼 노력을 했느냐 아니느냐 이 차이니까. 지금 우리 사장님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금 이제 자동화와 관련된 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제조 기반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인데, 제조 기반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은 지금 이제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선은 뭐 인프라와 관련된 의사결정들, 인프라와 관련된 의사결정들도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제 조직 구성 여기서는 이제 의사결정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앞에서는 중앙에서 다 하느냐, 각각 분산구조를 갖느냐, 이거는 이제 지금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이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거하고. 두 번째는 담당 직원들의 참여. 그래서 일만 시키느냐, 아니면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훈련, 그래서 변화를 이끌어가는 조직으로 만든 다음에, 그런 게 이제 학습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학습 조직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써드리면 이제, 그래서 학습 조직을 만들어서 스스로 바꿀 수 있게 하느냐, 스스로 바꾼다는 게 이제 재작년에 생겼던 문제들이 이제 올해는 생기지 않게 프로세스를 바꾼다든가, 그리고 이제 좀 더 생산성이 있는 방법들을 다른 데서 찾아서 이제 도입을 한다든가, 이게 사실은 학습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좋은 정보들을 공유하고 개인의 역량을 지금 이제 강화하고 과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배우는 그런 게 학습 조직이거든요. 지금 쌍지가 얘기한 학습 조직의 5가지 특성이 지금 이제 그런 겁니다. 공정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지금 이제 변화를 이끌어가는 조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거를 이제 참여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이게 이제 우선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폼지 시스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폼지 시스템은 TQM 체계라고 했습니다. TQM 체계를 가져가느냐 안 가느냐. TQM 체계의 핵심은 점진적 개선이에요. 카이젠. 그래서 점진적 개선은 결국 핵심이 직원들이 참여해서 개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폼지 시스템. 그리고 이제 계획 시스템, 생산 계획 및 통제 체계.
그래서 S&P서부터 마스터 스케줄링, 그 다음에 MRP, CRP, 그 다음에 그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제 거기에 맞는 정보 체계를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 이런 이제 지금 계획 체계들은 다 지금 정보 체계 안에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뭐 재고에 대한 정확성,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들이 지금 제조 시스템의 기반, 인프라와 관련된 의사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장에서는 설명이 드리는 내용이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세 가지는 이미 다른 영상에서 열심히 설명을 드렸고, 영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S&P 하나, 마스터 스케줄 하나, MRP 하나, 팩 하나, 뭐 이렇게 돼 있죠. 사실 하나가 아니라 그 편수로 따지면 그게 또 여러 편들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 편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기반과 관련된 의사결정들은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설명이 됐지만, 이런 그 기반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지금 생산성과 그 다음에 경쟁력이 결정된다. 생산성하고 경쟁력이 결정되는 게 이런 의사결정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이제 의사결정 책이 잠깐 보실까요? 의사결정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조직 구성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제 의사결정 속도와 관련돼서 수평적 조직 구성이 있습니다. 수평적 조직 구성은 뭐냐면, 의사결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지금 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조직원들이 이렇게 딱 준비가 될 수 있게. 그래서 한 명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거를 이제 바로 전달할 수 있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바로 지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렇게 가는 게 수평적 조직 구조입니다. 수평적 조직 구성은 사실은 이제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스피드와 관련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회사가 만약에 이런 조직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계층 구조가 많이 있어서 최종 의사결정자가 누구냐 그러면 지금 우리 팀장인데 상무다. 근데 상무한테 지금 보고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 번 거쳐야 된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국가 조직이지 기업 조직입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두 번째 조직이 뭐냐면 계층적 조직 구성. 그래서 수평적 조직 구성하고 이제 지금 비교되는 게 지금 여기 수평적 지금 돼 있죠. 그 계층적 조직 구성은 여기 이제 수평적 조직 구성하고 이제 다른 게 계층적 조직 구성은 주로 정부 조직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의사결정자가 있고요. 다시 이제 그 의사결정자 밑에 주제별로 이제 지금 역할을 나누고 또 그 밑에 또 이제 지금 이제 세부 역할이 있으면 세부 역할을 또 나누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지금 팀원들이 구성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견이 생기면 그 의견을 올리죠. 그러면 서로 토의하고 다시 이제 그게 괜찮다 그러면 다시 또 올리고 토의하고 그 다음에 최종 의사결정자한테 가고 최소 의사결정자가 괜찮으면 내려주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층적 의사결정 구조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정부에서 지금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가 안에 사는 국민들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서 이 사람이 동네에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가 원래는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부동산 개발 자체가 지금 이제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거의 15년 동안 공터로 지금 이제 그냥 횡한이 돼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푸드트럭 같은 걸 갖다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주말에 지금 푸드트럭을 가지고 이제 음식거리를 만들고 거기서 축제 같은 걸 하면서
뭐 지금 이제 버스킹도 하고 영화도 좀 보여주고 하면은 그게 우선 뭐 실업 문제도 좀 해결되고 지역도 이제 좀 이렇게 활성화가 좀 되고 하겠다라고 의견을 내면 그게 지금 이제 그 의견 자체를 바로 의사결정제가 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게 다른 쪽의 상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지금 이제 미치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가 지금 성공 사례가 있는지, 결과적으로 그게 그 도시나 아니면 그 시나 아니면 국가의 그런 어떤 행사들이 정말 도움이 됐는지 이렇게 따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지자체나 이런 정부에서 그런 걸 따지지 않는 의사결정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망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거 해. 그리고 거기 프랜카드에다 내 이름 걸어.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걸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아니면 정부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런 지금 이제 절차를 가지고 숙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하고 달라요. 근데 기업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이제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를 뭐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업이라는 조직은 결국은 어떤 조직이냐면 비용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좀 더 이제 그 매출을 많이 높여서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목표가 아주 분명한 그런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다 보면 단순한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면 또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 물건을 이 시장에 팔면 잘 팔립니다. 프로모션을 다음 주에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봐, 준비해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바로 기계들은 제대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해봐, 이렇게 하는 거지. 비용을 줄일 수 있거나 그 다음에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걸 빨리빨리 의사결정하는 게 좋으니까 수평구조로 가는 겁니다. 근데 국가에서 만약에 수평구조를 가져간다. 그러면 진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계층 구조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구조에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담당자 참여, 이것도 이제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이제 많이 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여라는 게 뭐냐면 조직의 회사의 생산성을 올리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쪽에 현장에 있는 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쓰겠다는 겁니다. 쓰겠다는 건데 담당자 참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참여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우선 뭐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일은 다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이 기업 내에서는 거기에 맞게 역량 강화를 할 수 있게 그 훈련을 이제 많이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관리.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활동이냐면 TPM이죠. TPM이 되겠습니다. TPM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죠. 지금 이제 담당자들이 OS를 하는 것. 그래서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기업에서 인프라를 가져가는 거. 그렇게 되면 작업자들이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설비 관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설비가 많은 회사의 경우에는 설비 문제 때문에 사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설비가 자주 쓰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데 그런 문제들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고 통제. 재고 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쓰는 재고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을 쓰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투빈 시스템. 투빈 시스템은 사실은 재지문점이 눈에 딱 보이게 해주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두 군데다가 이제 같은 물건 두 군데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한쪽에 지금 다 쓰게 되면 다른 쪽에 넘어가기 전에 그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자나 아니면 구매부서 쪽에다 연락을 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딱 들어올 수 있게. 그러니까 포인트 오브 유스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지금 이제 일정을 정해서 하루에 뭐 8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좀 이거 확대하고 싶을 때는 그래서 8번씩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좀 어렵다. 그냥 쓰다가 없으면 이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지금 이제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번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쓰다 보면 많이 쓰면 하루에 2번 들어올수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수요에 맞춰서 움직였으면 좋겠다 할 때는 투비에 쓰면 좋거든요. 근데 투비에 쓰려면
담당자들이 참여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및 공정 개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선은 지금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가 작업장이 있어요. 워크센터 100번. 그리고 이제 기계가 있어요. 여기서 일하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기계가 하는 일하고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딱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계는 반복적인 일, 오늘 해야 될 일들, 프로그램 다 걸려있으니까 그 일을 시키고 작업자들에 대해서는 기계를 잘 관리하면서도 이 공정의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준다. 그런 게 공정 개선. 그리고 공정 개선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공정이 개선됐다고 하죠. 그래서 작년에 생겼던 문제가 올해는 안 생겼다. 그게 설비 문제든 품질 문제든 뭐 어떤 문제든 간에 레이아웃의 문제든 지체의 문제든 간에 작년에 생겼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올해는 많이 해결됐다. 그럼 공정 개선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그 공정 개선을 할 때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그건 기계한테 쓸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쓰게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인간 존중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존중.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심리학 용어로 나온 단어예요. 인간 존중의 형태가 돼야지 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이 여기서 20년 동안 일하거나 뭐 회사에 가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계속 거기서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착해서 회사에 다니면서 정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회사에 다니면서 나 이거 돈만 그냥 여기서 회사에서 받아서 지금 이제 보시니까 나는 그냥 그것만 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회사에 오면서 회사에 대해서 좀 잘 되길 바라고 그냥 고마워해요. 사실 고마워할 일이 아니거든. 왜냐면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만큼의 대가를 받는 건데 대개는 대가가 내가 노력한 것보다 적게 받아요.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착해서 회사에 다니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 이 회사가 나한테 월급을 적게 주고 나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안 하더라도 회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굉장히 착한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계 벌써 쓴 지도 한 6년 됐는데 또 오래 써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역할을 부여하게 되면 그러면 그래서 당신네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회사는 당신들 때문에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당신네들이 이 공정을 해결하게 되면 거기에 맞고 우리는 보상을 해주겠다. 회사는 너무 고마워서 이게 사실 고마워서 하는 것보다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거냐면 직장 내 만족감이 좋아집니다.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직장 생활의 만족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직장 생활의 만족감이 가져져야 개인이 한평생을 살면서도 나는 어렸을 때도 좋았고 회사 다닐 때도 참 좋았다. 그리고 이제 지금 노년을 보낼 때도 자식들하고 손자들하고 여행 다니면서 좋았다. 이래야 이제 삶이 행복해지는데 직장 생활이 그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 게 몇 프로 정도 되냐면 한 30%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 생활 자체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거기 너무 빡셌어.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거기는 그냥 뭐 지금 이제 그냥 정치를 했어야 됐어. 어느 줄을 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상사 너무 지금 이제 시절을 너무 별났어. 그 사람과 같이 일하는 5년은 정말 지옥이었어. 막 이렇게 되면 그 개인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지금 담당자들에게 이러한 참여의 기회를 갖다 주는 거는 정말 윈윈이 되는 거예요. 회사가 잘 돼. 왜냐면 생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담당자들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 이 회사는 정말 나를 성장시키고 나한테 많은 기회를 줬어. 그리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몰랐던 거. 나는 사실은 원래 화학을 전공한 지금 이제 순수한 이과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었는데 경영학도 좀 알게 되고 비용이 뭔지도 알게 되고 또 반대로 이제 경영학을 나온 사람들은 나는 지금 이제 내가 자동차를 만드는 이 공정의 이런 특성들을 잘 이해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는 게 이제는 담당자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문제 해결 공정 개선. 문제를 해결하면 공정이 개선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인데 데이터 수집은 뭐 그냥 체크시트 같은 걸로 이제 분석을 하고 이게 이제 품질 쪽에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분석은 이제 뭐 파레토 분석 뭐 이런 건 뭐 그냥
안 배워도 하거든요. 안 배워도. 자, 영상 한번 보면, 엑셀로 집어넣은 다음에 크기 순서를 딱 정리해서 막대기 포집이 되는 거구나,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하게 되는 게 담당자 참여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제가 이걸 현재 실제로 봤던 건데, 굉장히 그분은 이제 똑똑한 분이었는데, 실제로 똑똑하니까 그분이 그 업무를 보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데, 회사도 괜찮은 회사였어요. 그 회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그분은 이제 세이템에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세이템에서만 일을 한 4년 동안 정도 하니까 본인이 이제 아는 거지.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갈 때까지 계속 클릭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만 계속해서 자기 시스템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고 다시 메시지를 보내고 그것만 한 4년 동안 딱 하고 나서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직을 해야겠다. 왜냐면 이거를 더 하면 나는 점점 바보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딱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발전을 하고 그리고 예전보다 좀 나아야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존재예요. 존재가 그걸 이제 경영진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담당자 참여 프로그램은 사실은 하는 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도 만족감을 느끼고 회사도 더 잘 되고. 근데 회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담당자 참여를 해서 생산성이 올랐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한다. 월급을 올려주지 않는다. 그거는 사실은 정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사람이 담당자, 그러니까 회사에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마음, 선의를 강탈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나쁜 짓. 남의 것을 빼앗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강도들이 하는 거죠. 그죠? 강도나 뭐 양아치나 쓰레기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회사는 좋은 조직이 양아치나 쓰레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담당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누가? 사장님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지우고 사장님이 이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사장님의 역할인데 사장님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교육 및 훈련 강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숙련도를 강화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하고 이게 중요하죠. 전화기라도 잘 보내면 좋죠. 그 다음에 생산활동의 후원 및 생산 통제 담당자를 후원자로 활용. 그러니까 자율권을 많이 준다는 거죠. 생산 통제 역할은 누가 하는 거냐면 현장에서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통제 담당자, 컨트롤러나 슈퍼바이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담당자는 슈퍼바이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컨트롤러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협조자가 될 수 있게. 그게 이제 좀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장 방문.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현장을 방문해 봐야 합니다. 공장을 방문해 봐야, 굉장히 덥구나. 여름에 이제 방문해 보면 알거든요. 특히 이제 날씨 안 좋을 때 방문해 보면, 이런 환경에서 작업자가 일하면 이건 회사 손실이다. 왜냐면 작업자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자체가 다 회사 비용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게 뭐, 난방이 참 잘 되게, 또는 냉방이 잘 되게, 아직도 현장에서는요, 손이 시려서 손을 불면서 일하는 작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죠. 속상하니까. 정말 발시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본인들, 그 담당자만 힘든 게 아니라 회사의 성과도 안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개선과 관련된 의사결정 권한의 부여. 이게 이제 인파워먼트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권한의 부여. 이런 거. 역시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의사결정들을 할 때, 여기서는 지금 A를 만들 때는 괜찮은데, A보다는 B를 만들 때는 이제 이러이러한 동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계 위치를 좀 바꾸자. 그래야 생산성이 좋아진다. 현장에서만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그게 지금 이제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제한 프로그램.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꾸려면 다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도움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바꿀 때 언제 할 거냐, 그러면 일요일날 나와서 할 거다, 그러면 돈도 안 되고 회사에서 욕먹는데 그걸 일요일날 나와서 하는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이제 지금 현재 상태가 이거고, 투기는 이건데, 그거를 이제 사장님한테 올려요.
직원들이 이제 그걸 올리면 사장님이 그걸 보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거기에 맞게 예산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투기로 가려면 돈이 뭐 얼마 정도 필요하고 우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하는데 그때 특근으로 잡아서 그 임금에 이제 지금 넣어달라 그러면 그걸 다 이제 그 지금 결제를 해주는 그건 이제 그런 제한 프로그램이 그런 겁니다. 제한 프로그램은 저는 뭐 그 지금 이제 일본에서 그 제한 프로그램 운영되는 걸 보고 되게 놀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향상 프로그램의 시행. 이거는 뭐 이제 교육과 훈련 같은 게 이제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향상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직무 순환. 그래서 만약에 SCM 팀이다. 그러면 SCM 팀에 있는 담당자는 한 3년 정도 일하게 되면 수혜 측도하고 계획도 한번 짜고 실행까지 한번 경험할 수 있게. 그래야 지금 팀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업무만 계속 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문제를 얘기하라 그러면 다 자기 업무가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수혜측하는 사람은 여기 수혜측을 할 때 데이터가 너무 엉터리다. 그 다음에 계획자하는 사람은 우리 계획 프로그램은 ERP는 너무로 돼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지금하고 너무 안 맞는다. 그게. 그 다음에 실행하는 쪽에서는 실행은 진짜 현장에서 말 너무 안 된다. 진짜. 맨날 같은 얘기 맨날 같은 얘기. 그래서 문제가 지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직무순환을 시켜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정말 그 중에 더 심각한지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향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무순환, 그 다음에 직무 확대. 그래서 실제로 업무를 우리 이제 여기서 일하는 팀원들은 다 해봤다. 그거 다 할 줄 안다. 처음부터 다 할 줄 안다. 그러면 알아요. 이 지금 프로세스 중에서 우리는 당장 어디가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의견 일치를 봐서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직무 향상 프로그램의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회사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작업장에 있는 구성원들이든 아니면 지금 이제 지금 지원팀에 있는 담당자든 간에 그 사람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처음부터까지 다 할 수 있게 역량을 키워주는 게 이제 사장님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생활의 만족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QWL이에요. 직장생활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 지금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사장님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품질 향상의 장애 요인 제거 및, 그러니까 사장님은 매일매일 가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렇게 보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직원들이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지금 장애 요인이 뭔가, 교육이 좀 부족하다면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팀 활동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팀 활동을 장려해주고, 그 다음에 팀 활동을 업무 시간에 집어넣어줘야 되고, 그 제한 같은 것들을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주고, 앞에 있는 거. 이런 새로운 이제 통제 방식의 도입, 이게. 그래서 서로 간의 권한을 같이 나눠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현장 개선에 대한 공정한 평가. 그래서 감사팀을 운영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상. 보상이 뭐겠어요? 월급에 반영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냐면 마음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왜?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월급만큼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돈 받은 것만큼은 일을 해줘야지. 봉사들도 많이 하는데 그게 돈 받은 것만큼은 일을 해줘야 되지.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는, 또 우리 회사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거는 아침에 정말 시간을 칼같이 지켜서 출근하는, 그리고 퇴근 시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업무를 마치고 나서 퇴근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 같이 일하는 직원들 때문이다.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죠, 사실은. 그게.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 최고 의사결정자가 우리는 좀 적습니다. 한 49%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51%는 뭐냐? 그 많은 월급을 날로 먹으려는 뭐 이렇게 양아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쪽이에요, 우리 쪽에.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나와서 직장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지금 집에서 가서, 그 다음에 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직장 가고, 그다음에 주말에 좀 잠깐 놀다가 직장 가고, 이렇게 일상을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성인들은. 그게 이제 20대 후반부터 또 이제 50대나 또 60대까지 이렇게 보내는데, 60대도 이제 은퇴하고 나서 또 직장 다니니까, 그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이 변한 거 같냐고. 세상은 변했죠. 스마트 기기를 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시대가 되긴 했죠.
은행도 안 가고, 그 다음에 전화로 주문도 안 하고, 음식 주문 같은 거 안 하고, 그런 건 변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죠, 그분들은. 왜냐? 항상 언제나 힘들게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런 구조. 그런 것들 때문에 변하지 않았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그러니까 직장이 변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구조가 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정말 그냥 정상적인 어떤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이제 지금 의사결정자,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직장 생활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게. 근데 우선은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장님은 그 정도 월급을 받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마음가짐이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 회사가 그나마 이렇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외부의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잘 진행되는 거는 정말 출근 시간 하나 어기지 않고 30분이라도 좀 일찍 오려는 그분들, 나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 그 직원들 그냥 시간 딱 됐다고 퇴근하지 않거든요. 뭔가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하거든. 그런 착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제 사장이 돼서 돈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회사가 유지된다. 이 회사가 내가 만든 회사든 아니면 내가 전문 경영자로 고용됐든 그런 마음을 가져줘야 되거든. 근데 그게 만약에 안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안 가져도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장님이라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장님은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의 학생이 나쁜 짓을 해요. 그러면 나쁜 짓을 하다가 나쁜 짓을 멈추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학생이 이게 나쁜 짓이니까 내가 지금 이제 좀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나 동료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지금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자꾸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변화라고 얘기했을 때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이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사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시간에 또는 그보다 일찍 출근하고 회사의 업무를 볼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다 지은 다음에 퇴근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그런 분들 일반적으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지각하거나 그 다음에 시간을 농땡 치거나 이러면 그러면 뭐라고 하냐, 사람은 아니고 그냥 짐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생각을 가져주셔야 돼요. 사장님은 이러이러한 지금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성실하게 계속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직이 변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제 여기가 이제 사장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해 드린 내용은 이제 제조 전략인데, 제조 전략은 운영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조 전략의 지금 이제 좁은 의미로는 어떤 뜻이냐면, 이게 이제 생산 환경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제조 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운영 전략이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제조 전략 또는 운영 전략에 대해서 설명이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